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020년 11월 8일 첫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두 번째 이 기출문제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자, UDP 헤더의 필드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UDP 헤더의 필드들에 대한 설명. 일단 UDP의 필드는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랭스, 책섬, 그리고 뭐 TTL,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죠? TTL도 있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UDP에 대한 랭스도 있고, 그리고 책섬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헤더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슬라이더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들은 뭡니까? 전부 다 그거였죠. TCP 헤더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에서 확인을 이제 정답을 한번 보면 자, 설명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올바른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소스 포트를 우리가 1023 미만으로 설정한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왜냐? 이거는 1023 미만은 웰로운 포트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출발지 포트가 몇 비트가 되냐면 16비트가 됩니다. 출발지 포트. 그러면 16비트면 65536, 65535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그죠? 데스티네이션 이것도 랭스 헤더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이 부분에서 헤더의 길이를 이제 랭스 부분은 헤더의 길이가 아니라 헤더 플러스 데이터를 합친 게 길이로 됩니다. 알겠죠? 예, 길이가 되고요. 랭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책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원래 여기서 헤더와 데이터의 에러를 확인하기 위한 필드이다. 책섬은 맞아요. 헤더와 데이터의 에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문제가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책삼이 맞습니다. 헤더와 데이터의 에러를 확인하기 위한 필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지금 이 U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탈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UDP 헤더 구조 우리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냥 어떠한 비연결형 지향적이다. 신뢰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죠? TCP와 비교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UDP 헤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그죠? 거의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출발지 포트 뭐예요? 바로 소스 포트죠. 그죠? 이거는 16비트 16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목적지 포트도 목적지 목적지 포트도 16비트입니다. 그리고 길이 우리가 흔히 랭스라고 하는 거 랭스 길이죠.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16비트인데 16비트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 헤더는 길이 랭스는 뭐예요? 랭스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데이터하고, 그죠? 데이터하고 플러스 헤더, 헤드가 아니고 헤더 길이를 합쳐 놓은 걸 통틀어 우리가 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섬, 말 그대로 책섬은 엄밀히 말하자면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단순한 오류를 단순한 에러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며 의무사 UDP에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왜요? UDP는 그냥 갖다 뿌리기만 하죠. 뿌리기 때문에 에크날러지가 없고 오류를 확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알겠죠? 예. 이걸로 이 15번 문제가 조금,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정답은 4번으로 결론이 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도, 제가 찾아봐도 이게 맞더라고요.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보죠.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전자우편이래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주는 문제죠. 그죠? 그냥 받아 먹어야죠. 그죠? 자, 맥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로 변환시켜주는 뭐 프로토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받아 먹어야 되죠. 아닌가요? 뭐예요? 그쵸? 우리가 ARP 같은 경우는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거고, 그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IP 어드레스로 변환시켜 주는 것은 RARP 리버스죠. 그죠? 이런 거 두 개는 그냥 받아 먹어야죠. 그죠? 위에 거에서 뭐 몇 개 틀렸을런지도 몰라도 이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과목으로 들어왔고요. 자, 18번. 두 스테이션 간에 하나의 회선, 전송로가 맞죠? 전송로가 되죠. 회선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다수의 통신 채널을 구성하는 기술은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이미 답이 들어가 있죠. 뭐예요, 이거? 아니, 하나의 회선을 분할로 개별해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호를 분할한다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신호를 통해 송수신할 수 있는 다수래요, 다수. 그러면 이거는 멀티플렉싱이죠. 여기에 다중화죠, 다중화. 맞죠? 이거는 그냥 문제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데이터 흐름 제어와 관련이 없는 것은 stop and wait.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 뭐 흐름 제어는 스탑을 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 on, X on, off. 이거는 버퍼에 관련돼서 이제 버퍼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우리 이거 뭐예요? 수신 측이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해놓고 그때그때 이제 수신 측에서 데이터 처리 사항을 송신 측에 알려줘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방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루프하고 에코는 뭡니까? 그냥 도는 거고 메아리 리플라이 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요것도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스탑, 그리고 and wait. 이거는
하나 받고 하나 보내면 하나 송신 하나 받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xon 그리고 xoff 이거는 뭐예요? xoff는 버퍼가 가득 찼다, 가득 있다. 그러니까 버퍼에 데이터가 가득 있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XO는 뭐예요? 버퍼가 현재 뭡니까? 빈 공간이다라는 걸 의미를 해서 빈 공간으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흐름 제어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송신 하나 수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흐름 제어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슬라이딩 윈도우 뭡니까? 수신 측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해놓고 그때 뭡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그때마다 수신 측의 데이터 처리 상황을 누구한테? 송신 측에, 그죠? 상황을 송신 측에 보내줘서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한다 이거죠. 맞나요? 윈도우 글자가 철자가 틀렸군요. 예, 윈도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예, 데이터 흐름하고 제어 없는 것은 흐름 제어에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에요. 루프하고 에코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0번 OSI 7 계층 중에서 논리 링크 제어 LLC입니다. 그죠? Logical Link Control 매체 액세스 제어 뭐예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계층. 이거는 문제 주려고 내놓은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뭐예요? 물리 계층은 NIC 자체를 물리 계층이라고 해요. 그죠?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터고요. 그리고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크게 LLC 방금 봤던 LLC 뭐예요? 논리 링크 제어 LLC와 MAC의 두 가지 서브층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LLC는 말씀드렸다시피 logical 뭡니까? logical link 그죠? logical link control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위 데이터 링크 위에 바로 뭡니까? 네트워크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위 계층과 통신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오류, 검출 및 제어 기능을 해요. 그와 같이 있는 LLC 말고 MAC는 맥 어드레스 컨트롤이죠. 그죠? 맥 어드레스 컨트롤 맞죠? 예. 이거는
상위가 아니라 하위예요. 하위. 그러니까 물리 계층하고 통신하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리고 얘는 충돌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충돌 현상 제어 기능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두면 데이터 링크 문제 나온 거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21번 볼게요. OSI 7 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송 계층에서 이거 한번 쫙 정리했죠, 그죠? 전송 계층에서 움직이는 거는 TCP하고 UDP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3번입니다. 자, 22번. 네트워크 구성, 즉 토폴리지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형이 나왔네요. 스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스타형은 뭐예요? 이렇게 생겨서 중앙 집중식으로 이렇게 돼서 얘가 에러가 터지면 전체 통신이 안 되죠. 그런 형태를 지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그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회선을 연결한다. 맞죠? 그죠? 그리고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쉽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고 이거를 했을 때 추가와 제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 났다. 그런데 이거하고의 통신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차피 독립적이니까. 그래서 고장 나면 전체 통신망을 영향을 줄 수 있다? 얘 영향을 안 줍니다. 그리고 각 단말 장치는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한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점수 주려고 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말 장치만 고장나면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링형이죠. 링형.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링형.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 하나 고장나 버리면 전체가 고장나죠. 예.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23번. 다음 중 VPN, Virtual Private Network입니다. 그죠? 터널링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는 단어는 요거밖에 없어요. 맞나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답이에요. 터널링의 종류. 터널링의 종류에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솔직히 학생들이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놓으면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나 풀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안 써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렇게 문제 내놓으면 누가 맞추라는 뜻이죠? 이건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를 터널링의 종류가 아는 것은 하면 이렇게 2번을 3번을 이렇게 체크하세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이거는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가 뭐예요? 네트는 터널링이 아니에요. 얘는 네트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죠. 그죠? 터널링의 종류가 아니에요. NAT 설명드렸지만 NAT는 뭐예요? 사설 IP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로
터널링하고는 관계없어요. VPN의 터널링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L2F, L2TF, PPTP 외울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P 뭐 그리고 L, LP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은 터널링하고 터널링의 개념을 들고 있구나 이렇게 요렇게 용어를 완벽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그죠? 예. 자, 24번 전송 매체를 통한 데이터를 전송 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는 현상. 이거 우리 앞에서 한번 문제 나왔어요. 그죠? 뭐예요? 감쇄 현상. 맞습니까? 예, 감쇄입니다. 감쇄.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상호 변조 잡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간간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감쇄 현상은 위에서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놔두고요. 상호 변조 잡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혼선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똑같은 전송 매체를 공유할 때 주파수들의 신호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막 우리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 이제 썼을 때 혹은 블루투스 썼을 때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다 보면 막 혼선이 일어나죠. 그거를 의미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지연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 왜곡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송 매체를 통한 신호 전달이 주파수에 따라 그 속도를 달리 함으로 유발되는 어떤 놈은 빠르고 어떤 놈은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호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유발되는 신호 손상이다. 신호 손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화 잡음. 누화 잡음은 바로 상호 서로 인접해 있는 거 있잖아요. 인접한 전송 매체의 전자기적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 두시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25번 한번 보죠. 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김사원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산지사와 지사의 네트워크를 서브네팅 했다. 그죠? 김사원은 실시한 서브네팅의 그 이유와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브네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과론적으로. 서브네팅은 IP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IP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잘 봐요. 호스트 수량에 맞는 IP의 재분배, 사설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리고 IP를 효율적으로 낭비를 막기 위한 거. 맞죠? IP 수량을 늘리기 위한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죠. 이 방법은 128비트인 IP 버전 6를 사용하는 게 수량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설망을 하면서 우리가 보안성 강화를 높이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서브네팅을 한다고 해서 IP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브네팅을 한다고 하여 IP 수량, IP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6번 한번 볼게요. 다음 설명 A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A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의 내역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다. 분산 처리 기술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A는 개인과 개인의 P2P 데이터가 기록되고 이러한 기록들은 형성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 A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확인해야 한다. 핀테크,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블록체인. 이것도 제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걸맞춰서 나온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핀테크, 빅데이터 이런 것들 데이터 마이닝 이거는 정제하고 뭐 이런 것들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정답은 4번이에요. 블록체인. 알겠죠? 예, 블록체인이고 이거는 이제 P2P잖아요. 그죠? P2P 데이터가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거래 방식은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추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내용인데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제도 하고 걸러내고 분석 시각화까지 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해봐서.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뭐 마이닝 한다 그러죠. 정제를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러한 형태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기술,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마이닝, 또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생겨난 용어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2020년도 저번에 지난 장에서도 강의할 때 이런 게 하나 나왔었어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왜 근데 자격증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거는 좀 짜증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죠. 27번. 다음에 A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A는 액세스 포인트 없이도 무선 랜카드를 장착한 단말기 간의 전송 링크를 구성한다. 무선 포인트 없이도 무선 랜카드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무선 랜카드를 장착한 단말기이다. 그죠? 그리고 A는 중계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가 없으므로 통신 가능한 거리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A는 참여한 단말기의 모든 단말에 SSID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A에서는 하나의 무선 통신 채널만 사용하므로 모든 단말기들은 같은 통신 채널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무선 랜카드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와이어리스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의 정답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세스 포인트, 여기서 지금 액세스 포인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D가 액세스 포인트예요. 애드혹 네트워크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애드혹 네트워크는 AP가 없이 흩어져 있는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노드 간의 통신을 자율적인 구조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계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라는 말에서 중계 기능, 그죠? 예. 이게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던 거, 그죠? 자, AD 혹 AD 혹 네트워크는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계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라는 말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중계 담당하는 중계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는 뭐라고요? 액세스 포인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액세스 포인트가 없을 때 두 단말 기간에 통신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통신이 가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이런 문제가 참 희한한 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액세스 포인트가 아니라 일반 다른 단말의 중계 기능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단말에게도 데이터를 전달이 가능하여 서로 간의 통신 범위에 있지 않은 두 단말기가 통신거리상의 한계를 극복, 다시 말해서 라우터가 여러 개 있는 홉 방식이다라고 의미를 한 것이다. 그러면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하면 이거 전부 다 해당돼요. 이거 버추얼 빼고 이건 VPN이니까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액세스 포인트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액세스 포인트. 아시겠죠? 요거만 나오면 AD 혹이라고 여러분들 액세스 애드 혹 액세스 포인트 알겠죠? 예. 그래서 액세스 포인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AP 이거 AD가 아닌데 AD 맞나요? AD 혹 맞죠? 그죠? AD 혹 액세스 포인트 그래서 나오면 애드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애매하네요. 설명드리기가.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애드 혹을 선택을 해 주세요. 액세스 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이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28번인가요? 28번 NOS네요. 30분 넘었나요? 30분 넘었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NOS 2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